네 애비 때문에 이 집안에 줄초상이 난다. 죽은 놈 찾아가서 절하고 오면 산 사람 복이 달아나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 묘소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제 짐을 마당에서 몽땅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옷까지, 아버지랑 찍은 졸업사진, 친정엄마가 싸준 이불복까지 전부요. 시누이는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짐 싸서 친정이나 가 있어라고 했고 남편은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왔습니다. 아, 근데요. 이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세금 아끼겠다고 이 집 이름을 제 앞으로 옮겨놓은 거, 그거 기억이나 하고 있는 건지. 다음날 저는 조용히 그 집을 매물로 내놨고 뒷목 잡고 쓰러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복수한 며느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해 가을이 오기 전까지 저는 시댁에서 꽤 잘 버티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봉자는 며느리가 현관문만 열어도 어디 가느냐고 묻는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기일에 묘소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시어머니께 직접 꺼내지 못하고 며칠 전부터 도윤에게만 조용히 알려뒀습니다. 도윤아, 이번 주 목요일이 아버지 기일이야. 친정엄마랑 묘소 좀 다녀올게. 도윤이 소파에 누운 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근데 엄마한테는 네가 알아서 말해. 나는 끼기 싫어. 늘 그랬습니다. 도윤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끼릴이 생기면 어김없이 한 발 빼고 저 혼자 부딪히게 만들었죠. 목요일 아침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국화꽃 한 봉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는데 거실 소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눈을 붙이던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딜 가냐,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 마트 세일이 오늘까지래요. 장 좀 보고 올게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검은 원피스 위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손에 든 국화꽃 봉지로 내려갔습니다. 마트에 국화꽃 들고 가냐? 꼴에 성묘라도 가나 보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거지 집안 제사를 뭘 그리 챙겨. 산 사람 밥이나 잘 차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 창밖으로 아파트가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질 무렵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터미널 벤치 앞에 친정어머니 오복희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어깨가 부쩍 줄어 있었습니다. 목덜미 위로 드러난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고무신 옆에 비닐봉지 하나를 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죠.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냐? 밥은 먹고 왔냐? 버스에서 빵 하나 먹었어. 그게 밥이냐? 산에서 내려와서 뭐라도 끓여줄게.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로 감정을 덮고 먼저 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묘소까지 가는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어머니가 앞서 걸으며 양옆의 자풀을 지팡이로 치워냈고 저는 국화꽃 봉지를 가슴에 안은 채 뒤따랐죠. 아버지 묘소 앞에 도착하니 자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풀을 뽑고 상석을 걸레로 닦았고 어머니는 묘 앞에 쪼그려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왔어. 명절에도 못 오고 기일에도 제대로 못 오는 애인데 오늘은 왔어.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풀냄새 나는 땅에 닿는 순간 시댁에서 보낸 시간 동안 아버지 기일에 제대로 온 적이 손에 꼽는다는 사실이 목 안쪽을 조여왔습니다. 하산길에 어머니가 한참을 걷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도 그러냐? 많이 나아졌어, 엄마.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으며 앞을 보고 걸으면서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 그 집에 안 보냈을 텐데.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어머니보다 한 발 뒤에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감자전을 부치고 된장찌개를 끓여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아래 문을 여는데 구석에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약이 다 뭐야? 아, 그거 그냥 혈압약이다. 약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 같고 호들갑 떨지 마라. 어머니가 얼른 싱크대 문을 닫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약봉지의 양으로 보아 혈압이 보통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죠.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했어. 저녁 전에 도착할 것 같아.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네 어디 간 건지 알아버렸어. 좀 조용히 들어와. 그 한 줄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시작이구나 하는 무감각한 체념이 먼저 올라왔죠. 시댁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바람결에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낙엽을 태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연기가 짙어졌고 연기의 출처가 시댁 마당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 옷가지가 타고 있었고 사진 앨범이 불꽃 속에서 말려 올라갔고 화장품 파우치가 녹아내리고 있었고 친정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이불보가 검게 그을리며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 앞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세라가 나란히 서서 대문으로 들어서는 저를 올려다보았죠. 시어머니가 불길을 등지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네 애비 때문에 이 집안에 줄초상이 난다. 죽은 놈 찾아가서 절하고 오면 산 사람 복이 달아나는 거야. 세라가 팔짱을 낀 채 거들었습니다. 옳게 이참에 짐 싸서 친정가 있는 게 낫지 않아. 저는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옷이, 제 사진이, 제 기억이 제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무언가가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불길이 사그라들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불길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불 안 꺼지면 네가 꺼라고 내뱉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라가 뒤따르며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반쯤 꺼진 불더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잔해 사이로 앨범 한 권이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까맣게 타들어간 그 앨범을 꺼내 펼치니 아버지와 제가 나란히 선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반쪽이 불에 녹아 사라지고 저를 아는 아버지의 손만 겨우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앨범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복도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 어깨를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도윤이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퇴근하고 왔더니 이미 이러고 있었어. 마당에서 불이 타는 동안 이 사람은 밖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속옷까지 뒤져서 가져간 흔적이 있었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시어머니가 며느리 체면이라며 사준 시댁 법사용 한복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옷장 앞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는데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제 주민등록 초본이 들어 있었고 그 위에 메모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빼라. 이 집에 네 흔적 남기지 마라.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식탁 위에 도로 내려놓고 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안방 장롱이 서류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겼던 서류가 그 안에 들어 있었죠. 당시 세무사를 통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았고 세금까지 다 낸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형식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라고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 집이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나물 3가지.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더니 된장국을 한 모금 떠먹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반찬이 짜. 내가 혈압 높은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짜게 하냐? 세라가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었다가 도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가서 사 먹을래. 올케 손맛이 영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국만 떠먹다가 먼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인사도 없이 신발을 신는 소리만 들렸죠.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가고 세라가 면접을 보러 나간 뒤 집이 비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이 서류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뚜껑을 열고 안에 든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집 문서,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 세금 납부 영수증. 저는 수첩을 펴놓고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오후에 반차를 냈습니다. 시댁 근처 부동산은 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버스로 2정거장을 더 가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매물 찾으세요? 중개사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놓으러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집 문서와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본인 명에 맞으시죠? 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중개사가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하더니 안경을 축혀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이 크기 매물이 귀한 편이에요. 금매로 올리시면 금방 관심 받으실 겁니다. 금매로 올려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위임장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 자신도 놀라웠죠. 부동산을 나와 골목을 걸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법무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메모장을 열어 적었죠. 이혼, 진명의 문제, 위자료.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 타던 앨범 속 아버지의 반쪽짜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손만 남은 그 사진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다시 걸었습니다. 매물을 올린 지 이틀째 시댁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는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침밥을 짓고 빨래를 돌리고 시어머니 혈압약을 물과 함께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마다 회사를 빠져나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법무사 천 선생은 제가 가져간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의가 본인 앞으로 온전히 넘어왔고
세금까지 다 내셨으니 집을 파시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원래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면요. 그걸 주장하려면 당시에 서로 합의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 선생이 서류를 정리해서 제게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 윤지현과 회사 근처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제 시댁 사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저는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찔러 놓은 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다녀온 것, 마당에서 타던 제 짐, 시어머니의 메모, 그리고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까지.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빈아, 너 그 집에서 당한 거 증거 남겨놓은 거 있어. 녹음이든 사진이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에 탄 짐 사진을 한 장도 찍어두지 않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없어. 야, 그게 제일 중요해. 나중에 법적으로 뭘 하든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지연이 제 손등을 탁 쳤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 돌아와 마당 구석을 살폈습니다. 잿더미가 아직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꼴 보기 싫으니 네가 치워라고 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날짜가 보이도록 화면을 설정하고 잿더미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반쯤 녹은 앨범 잔에 옷에 달려있던 단추와 지퍼 조각, 화장품 파우치에 녹아붙은 플라스틱까지, 마지막으로 이웃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시댁 주소 표지판을 함께 넣어 찍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내일 시아버지 묘소 벌초 간다. 온 식구 다 움직여.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밥 재료하고 제사에 쓸 것들 목록이야. 오늘 중으로 다 사다 놔. 저는 그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자기 남편 묘소 벌초에는 온 가족을 동원하면서 제 아버지 기일에는 짐을 불에 태운 사람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단무지를 써는데 칼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김밥 4줄과 제수용품을 챙겨 시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알지. 나 혼자 이 고생을 다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묘비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도윤과 세라가 나란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한 발 뒤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전 제 아버지 묘 앞에서 혼자 풀을 뽑던 어머니의 쪼그린 등이 눈앞에 겹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 운전대를 잡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그날 좀 심했던 거 나도 안다. 근데 엄마도 아버지 일찍 보내고 힘들었던 사람이니까 좀 이해해줘. 그래. 저는 창밖만 보며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고생과 내 물건을 불에 태운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을 삼켰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화장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금매로 올린 매물에 벌써 문의가 3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이번 주 안에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집안은 제가 없을 때 보여주셔야 합니다. 시간 맞춰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일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시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세라가 옆에서 자기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 앞에 들이밀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동네고 여사가 전화를 걸어 봉자야. 너네 집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와 있던데 이사 가냐고 물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수빈.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데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세라가 뒤따라 들어와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부동산 앱에 시댁 사진과 주소가 올라와 있었죠. 진짜 전화 올게. 이거 뭐야? 저는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쳤어. 이 집이 네 집이야. 잠깐만요.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았죠. 여기 보시면 이 집 주인 이름이 이수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해두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세라가 입을 벌린 채 시어머니와 서류를 번갈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 모서리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며 의자에 주저앉는 것을 저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세라가 휴대폰을 움켜쥐며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와. 올케가 집을 팔아버린대. 20분도 안 되어 도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한쪽을 끌고 거실로 뛰어왔죠. 수빈아, 진짜야. 엄마가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데 무슨 소리야? 거짓말 같으면 직접 검색해봐.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죠. 너 이러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뒷목을 움켜쥐고 거실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세라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하며 저를 노려보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법무사에게 받아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하고 집 문제 관련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집 파는 거랑 별개로 저는 이혼할 생각입니다. 거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통곡을 멈추고 바닥에 누운 채 저를 올려다보았고 세라의 손이 시어머니 어깨 위에서 굳었고 도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빈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마.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도윤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과다운 사과를 했죠. 하지만 수년간 엄마가 원래 그래, 좀 참아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덮어왔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무릎이 진심인지 집을 잃을까봐 무서운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앉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빈아,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좀 심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집은 원래 우리 가족 거잖아.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둔 거고. 어머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명의를 빌려줬다는 서류나 각서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케,
우리가 그동안 좀 못한 건 있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며칠 전 마당에서 제 짐이 타고 있을 때 팔짱을 끼고 서서 짐 싸서 친정가 있는 게 낫지 않아라고 했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제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죠. 밤 11시 방에 누워 불을 끈 채 천장을 보고 있는데 문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지금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것 같아. 제발 매물 취소만 해줘. 나머지는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혈압은 내가 매일 아침 약 챙겨드린 거 알지. 근데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기일에 묘소 한번 가는 것조차 몰래 다녀와야 했어. 문 너머로 도윤이 이마를 문에 기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발소리가 멀어졌죠.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전화기를 붙잡고 돌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미쳤어. 시어머니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동네 슈퍼 사모님에게, 이웃집고, 여사에게, 경로당 친구에게.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아침 내내 전화를 돌렸죠. 출근길에 골목을 걸었습니다. 슈퍼 앞에 서 있던 사모님이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고 맞은편 집 할머니는 빨래를 걷다 말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등 뒤에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도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있었죠. 형한테 연락했더니 형수가 이 일 알면 안 된다고 했어. 제발 밖으로 커지기 전에 집에서 해결하자. 도윤의 형 한도연은 서울에서 살며 시댁과 왕래가 뜸했는데 이 소식이 벌써 거기까지 번진 겁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법무사 천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예상보다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연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의자를 끌어다 옆에 앉았죠. 수빈아,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저는 볼펜을 만지작거리다가 지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아, 혹시 네가 아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 변호사. 법무사 선생님은 절차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고 시댁에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 지연이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아는 언니가 한 분 있어. 오늘 저녁에 번호 보내줄게.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지연의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소개해준 변호사 김태은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골목 안쪽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김태은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집문서, 세금 관련 서류 사본, 법무사 상담 기록까지 다 살펴본 뒤에 커피잔을 옆으로 밀어놓고 저를 바라보았죠. 시어머니 쪽에서 원래 자기 집이라고 우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름을 옮겼고 세금까지 다 내신 상태니까 법적으로는 이수빈 씨가 완전히 유리해요. 시어머니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김태은 변호사가 볼펜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송을 걸더라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혼하고 집 파는 걸 동시에 진행할 건데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료를 계산한 뒤 카페를 나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시댁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파에 낯익지만
오래간만인 얼굴이 앉아 있었죠. 도윤의 형 한도영과 형수 유라가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식탁 의자를 잡아 끌었습니다. 수빈 씨 앉아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합시다. 시어머니가 도연 옆에 앉아 눈이 퉁퉁 부은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큰아들이 와서 다행이다. 이놈의 집안이 며느리 하나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으니 도연이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 씨 심정은 이해합니다. 근데 이 집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신 거예요. 이름이야 세금 문제로 그렇게 된 거고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할 일이지 부동산에 내놓을 일은 아니잖습니까? 유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수빈 씨.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날 일은 정말 심하셨던 거라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만 만지작거리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후회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고 큰 며느리 입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연이 턱을 살짝 들며 저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묘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짐을 불에 태우는 게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수건이 멈추었고 유라가 고개를 숙였죠. 도연이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좀 심하셨지.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집 문제는 별게 아닙니까? 별게. 저는 그 단어를 가만히 씹었습니다. 제 옷이 타고 아버지 사진이 타고 어머니가 싸준 이불보가 제가 된 것은 한쪽에 치워놓고 집 이야기만 하자는 거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 시어머니한테 변호사를 들이대. 도연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라고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동네 부녀의 반상회에서 저를 폐륜 며느리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고 여사를 통해 수빈이가 시어머니 몰래 집을 빼돌려서 팔아먹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퇴근 후 골목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라가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옳게 나 좀 들어가도 돼. 세라가 방에 들어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톱을 뜯으며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 나도 엄마가 너무한 건 알아. 내가 엄마 편만 든 것도 미안하고 매물 취소해주면 내가 엄마 확실히 말릴게. 저는 세라의 눈을 보았습니다. 세라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힐끗거리고 있었죠. 고마워 세라야.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 뭔데? 네가 마당에서 내 짐이 타고 있을 때 거기 서 있었잖아. 그때 불을 끄거나 말린 적 있어. 세라가 손톱을 뜯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워낙 흥분해서 말릴 수가 없었어. 그래, 알겠어.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멋쩍은 얼굴로 방을 나갔죠. 일요일 오후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사고 싶으신 분이 계약금까지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번 주 안에 집안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우는 시간대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밤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도윤과 도연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야, 네 마누라가 진짜로 팔아버리면 어쩔 거야. 변호사라도 알아봐. 도연이 맥주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근데 솔직히 수빈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뭐하냐, 집이 날아가는데. 도연이 받아쳤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그 한마디가 늦었지만 가슴 한구석을 작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수빈, 어디를 가든 이것만 알아둬. 시어머니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안 팔려. 내가 못 막으면 동네 사람들이 막을 거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정 어머니한테도 연락할 거다. 딸을 어떻게 키웠으면 시어머니 집을 팔아먹으려 하냐고. 저는 신발끈을 묶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친정 어머니를 끌어들이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요.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뒷골목 구석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았죠. 왜 무슨 일이냐? 엄마 할 말이 있어.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다녀온 날 시어머니가 제 짐을 마당에서 불에 태웠다는 것, 옷장을 열었더니 속옷까지 다 꺼내갔다는 것, 아버지 졸업사진이 반쪽만 남았다는 것, 가리고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죠. 엄마, 알았다. 너 결정한 거면 엄마가 뭐라 할 것 없다. 그 짧은 문장 끝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골목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죠. 다음 날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친정어머니가 제게 전화로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사돈, 따님을 어떻게 가르쳤으면 시어머니 집을 몰래 팔아먹으려고 해. 친정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봉자 씨, 우리 딸 짐을 불에 태운 건 사실이지요. 그 얘기부터 하시지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안 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고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까지 전화가 갈 줄은. 미안하긴. 네 잘못이 아닌데 뭐가 미안하냐.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일만 챙겨라. 전화를 끊고 저는 김태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일정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며칠 뒤 연차를 낸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도윤은 출근해, 세라는 면접에 나간 시간을 확인한 뒤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했죠. 오전 10시 반 중개사와 매수 희망자 부부가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중년 부부였는데 남편이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천장을 올려다보고 아내는 벽지 상태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거실과 안방, 부엌을 차례로 안내했습니다. 매수자의 아내가 부엌 창문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채광이 좋네요. 이 동네 조용한 편인가요? 네, 조용합니다. 남편이 거실로 돌아오더니 아내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계약 조건만 맞추면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중개사가 저를 바라보았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부부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골목 저쪽에서 세라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일찍 끝난 모양이었죠.
세라의 시선이 낯선 부부에게서 중개사의 명찰로 옮겨갔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옳게, 진짜 사람까지 데려온 거야. 세라가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도연 부부까지 차를 몰고 왔죠. 시어머니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이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수빈, 네가 정말 내 집에 남을 들여서 집 구경을 시켜. 저는 앞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을 가로질러 제 앞까지 왔습니다. 니년이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꼴이 보였어. 거지 집딸이 시집와서 뭘 해먹겠냐 했더니 결국 집을 팔아먹으려고. 도연이 시어머니 뒤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 씨,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원래 어머니 집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저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김태은 변호사가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원래 어머니 집이라고 주장하시려면 그때 서로 합의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건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도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입술만 달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모든 식구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뒤 도윤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대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수빈아,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 도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혼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저는 벽 반대편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나는 네가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야. 내 곁에서 내 인생을 계속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한 거야. 도윤이 얼굴을 감싼 손 사이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죠. 다음 날 아침 유라가 저를 따로 불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라가 아메리카노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빈 씨, 솔직히 나도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많아요. 결혼 초에 울면서 도연 씨한테 이혼하자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유라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라는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죠. 형님은 형님의 선택을 하신 거고 저는 저의 선택을 할 뿐입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김태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법률 상담을 받은 모양인데요.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되나요? 세금까지 다 내고 정상적으로 이름을 옮긴 건데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갈 생각이라는 것을요. 토요일 이른 아침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죠. 수빈아, 엄마가 네 아버지 묘소에 다녀왔다. 아버지한테 다 말했다. 우리 딸 힘들다고. 근데 아버지가 알면 뭐하냐. 이건 네가 이겨내야 할 일인데. 힘내라 딸.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이불을 걷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죠. 눈이 부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찾아온 월요일,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김태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집문서, 세금 서류, 잿더미 사진,
시어머니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도윤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까지. 김태은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확인하더니 볼펜으로 메모를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소송하고 집 파는 걸 동시에 밀어붙이겠습니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니까 합의로 가는 것보다 재판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대가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증거면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이수빈 씨, 앞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상대가 울고 매달리고 협박하고 다 할 거예요. 그때 중심 안 잡으면 질질 끌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중개사무소에서 매수자 측과 마주 앉았습니다. 본계약 일정을 확정하고 잔금 수령과 집 이름 변경 절차를 3주 안에 마무리하는 일정에 서명했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 계약이 끝나면 시댁이 진짜로 이 집을 잃게 된다는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펜을 다시 집어들 일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시댁에 돌아오니 거실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연, 그리고 처음 보는 양복 차림의 남성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도연이 일어서며 그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수빈 씨, 이쪽은 우리 측 박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라는 사람이 명함을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빈 씨,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양쪽 다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돈도 감정도 다 소모됩니다. 합의 조건이 뭔데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집 이름을 어머니 앞으로 돌려놓고 대신 이혼은 서로 합의해서 깔끔하게 처리하자. 위자료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 시세가 3억이 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죠. 이수빈, 앉아. 어디를 가? 저는 멈추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주 중반 김태은 변호사가 시댁 측 박 변호사에게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원래 자기 집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이혼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것이며 집을 파는 건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내용이었죠. 그 답변을 받은 날 밤 시댁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평생을. 시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거실 바닥에 쓰러졌죠. 도윤이 휴대폰을 움켜쥐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시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밤 10시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이래도 계속 이럴 거야. 도윤아, 어머니 건강은 걱정되지만 그건 너랑 아주버님이 돌봐야 할 일이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전화를 끊고 가방에서 이혼 소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퇴원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거실에서 시어머니 앞에 앉아 입을 열었죠. 어머니, 박 변호사가 솔직히 말했어요. 이기기 어렵다고요. 이름 옮길 때 세금까지 다 낸 거라서 원래 우리 집이라고 주장하는 게 힘들대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은 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세라가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나 친구 집에 좀 가 있을게. 여기 있으면 숨이 막혀. 세라가 신발을 신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옳게, 나는 그냥 엄마가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 편을 든 거지. 올케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대문을 열고 나갔죠.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는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주말,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서 남은 게 거의 없으니 짐이라 할 것도 없었죠. 서류 파일, 최소한의 옷까지 세면도구를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 캐리어 하나에도 다 차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지연이 잡아준 원룸에 짐을 풀었죠.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침대 하나.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집 나왔어. 어머니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이제 너 좀 살아라.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신발을 신고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댁을 나온 지 열흘, 원룸에서의 아침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밥 차려라 하지 않았고, 아무도 반찬이 짜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어딜 가냐 하지 않았죠.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집 봉계약이 체결되자 시댁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원에 집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넣은 거였죠. 김태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걱정 마세요. 집이 이수빈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파는 이유도 정당하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받아들여지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완벽하니까요.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검은 재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문실 앞에 도착하니 맞은편 벤치에 시어머니와 도현 그리고 박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경로당에서 고함을 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라는 공간의 무게에 눌렸는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수건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신문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 쪽에 먼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입니다. 세금 때문에 이름만 며느리한테 옮겨놓은 건데 며느리가 그걸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의 초라한 노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타던 아버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반쪽만 남은 아버지의 얼굴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태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설명했습니다. 정식으로 이름을 옮겼고 세금도 다 냈고 서로 합의한 별도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법원은 시어머니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실을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저를 노려보았죠. 도윤은 복도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태은 변호사와 나란히 반대편 출구로 걸어나갔습니다. 잔금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매수자 부부와 마주 앉아 잔금을 확인하고 집 이름을 넘기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름 석자를 또렷하게 썼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댁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고리가 끊어졌다는 사실에 비로소 긴 숨이 나왔죠. 그날 저녁 저는 은행 두 곳을 돌았습니다. 집을 판 돈 중 일부를 친정 어머니 병원비 통장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김태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따로 묶어두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 재판 첫 기일 법정에 들어서니 맞은편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수염을 깎고 왔더군요. 넥타이 매듭까지 반듯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에 임하는 방식은 아내를 만류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차리는 거라는 거요. 마지막 남은 미련의 조각마저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혼인 생활에 대해 물었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네 애비 때문에 줄초상 난다고 소리치던 목소리, 세라가 거들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죠. 도윤 측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이라고 했지만 짐을 불에 태운 사진과 친정을 깔보는 말이 반복된 정황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가 이혼을 선고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수빈아. 도윤이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최선이 그 한마디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도.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차를 몰고 제 시간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갔죠. 묘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올리고 풀을 뽑고 상석을 닦았습니다. 아빠, 나 이혼했어. 바람이 불어 국화꽃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산 아래로 부는 바람이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밤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냈죠. 캔을 따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시어머니 혈압약을 챙기고 내일 아침 반찬을 궁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이력서를 좀 고쳐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빈 씨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묘소에 갔을 때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차를 몰고 자기 시간에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아빠, 나 이혼했어. 근데 괜찮아라고 말했죠. 그날 밤 수빈 씨는 원룸에서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예전 그 시간이면 시어머니 혈압약을 챙기고 내일 반찬을 궁리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내일 이력서나 고쳐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수빈 씨가 되찾은 일상이에요. 시어머니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직접 하지 못했고 남편은 이혼 재판에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나서 잘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전부였어요. 혹시 이 이야기 보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